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 163페이지에 있는데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의의를 가지고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 능력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범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책임 능력이 있는 때의 원인 설정 행위와 심신장애 상태의 결과 실현 행위가 결합된 범죄 형태다 그랬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근거 조문이 없어요. 그 근거 조문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 상태, 그 명정 상태도 심신장애 상태라 했죠. 그런 심신장애 상태를 스스로 야기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태 하에서 심신상실이 된 상태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심신상실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로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근거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법은 10조 3항에 이와 관련된 근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보다 더 앞선 규정이라 할 수 있죠.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 교환을 안 넣어놨는데 원래 스위스 형법도 독일 형법과 같이 이렇게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 그래서 원자행위라 그러는데 이 원자행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형법도. 근데 2005년도인가 이제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원자행위에 관련된 그런 그 규정을 스위스 형법도 지금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리 10조 3항을 보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결국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자행위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 10조 3항에 따라 해석을 하면 이제 박스 밑에 있는 것처럼 현행 형법은 10조 3항에서 그 원자행위에 대해서 완전 책임능력자의 행위로 취급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조 3항에 따르면 원인 행위 시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다음에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나간 경우에 이를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자 어떤 원인 설정 행위를 해요. 자, 이 원인 설정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원인 설정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로 예를 들면 이제 음주 상태를 말할 때 음주 행위가 있고, 음주 후에 살해를 하는 행위. 살해를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이 음주를 할 때, 원인 설정을 할 때는 뭐다? 이때는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음주를 해가지고 완전히 만취가 됐어. 그럼 명령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10조 1항에서 심신상실자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자, 그럼 상실 상태에서 실행행위, 살해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살해행위는 구성권에 당하고 위법하겠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우리가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이때는 음주행위를 할 때는 뭐다? 이때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책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살해행위를 할 때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심신상실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형법상에서 행위와 책임 능력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책임 동시에 존재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행위 책임 동시에 존재의 원칙의 예외로서 하나 들는 것이 바로 있어 이렇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행위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과 또 하나의 원칙이 형법상에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행위 적용처럼 실행행위의 정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살인죄에서 말하는 살해행위는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위가 아니면 우리가 형법상의 실행행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행행위의 정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 보는 것처럼 범죄의 실행행위는 해당 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정형적 행위에 합치될 때만 그 행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우리가 10조 3항을 규정하고 있을 때 10조 3항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10조 3항 자체는 우리가 원자행위에 관련된 근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자행위를 갖다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돼요. 근데 근거 규정이 따라서 그게 정당화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환해 보는 것처럼 근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뭐다? 이 원리에서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위를 처벌하는 가벌성의 근거는 뭐냐? 그걸 한다니 이론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가벌성의 근거는 뭐냐? 이 원인 설정 행위를 놓고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행 행위를 놓고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놓고 볼 것이냐? 관련된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그 원자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로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 구성요건 모델이라 하는데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행위 책임, 행위와 책임 능력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성요건 모델이라는데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요건 모델, 즉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키는 모델에서는 원자행을 처벌하는 근거가 뭐다? 원자행을 처벌하는 근거가 음주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성요건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아니,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주를 할 때는 뭐예요? 책임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행위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원자행의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주 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예요. 이 행위를 나중에 보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성요건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성요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음주 행위를 살인 행위의 실행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음주했다가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살해 행위를 못했어요. 하더라도 살인 미수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 학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 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라 가지고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행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판점과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 구성요건 모델을 가지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행 행위의 정형성 원칙에 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얘는 뭐냐? 이 구성요건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 행위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은 어떻게 해요? 이건 잘 지켜요. 자, 근데 아까 말한 실행행위의 정형성 원칙 성의 원칙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실행행위의 정형성이란 건 살인죄에서 살해행위는 최소한 그 위험성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여기서 음주행위를 실행 착수 행위로 보고 이걸 실행행위로 본다면 이걸 가벌성 있는 행위로 보면 음주행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냐. 그때 음주행위 자체를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행위의 정형성 원칙은 잘 지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성요건 모델의 기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모델은 뭐냐? 여기서 이제 예외 모델이 나오는데 예외 모델은 바로 이 구성요건 모델에서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키지만 이걸 잘 못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 모델에서는 원인 설정 행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실행의 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만취 상태에서 살해 행위 할 때 이 살해 행위를 가벌성의 근거고 그다음에 어떤 실행 행위의 어떤 실행 착수 행위로 보는 거. 이때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걸 우리가 예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외 모델은 결국 무슨 예외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의 예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 모델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원칙, 이원칙이라 할 때 이원칙인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행행위의 정형성 원칙은 잘 지키겠죠. 즉 실제 살해행위는 칼로 찌르는 행위는 우리가 살인죄에서 말하는 정형적인 살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행위의 정형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예외 모델입니다. 근데 예외 모델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그 다수설은 단순히 실행행위 자체 만취 상태에서의 심신 상실 상태 그다음에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해행위가 바로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살해행위는 뭐다? 이 살해행위는 이렇게 불가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는 불가분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고 이 살해 행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이것이 현재에서 우리가 예외 모델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자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면 원인행위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가지고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 구성요건 모델. 그다음에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보는 견해 예외 모델이라는데 예외 모델은 이제 첫 번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 첫 번째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기천 박사님이 처음에 주장했던 견해인데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것과 무의식 사이에 반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이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거는 이런 반의식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벌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인간의 의사가 의식, 반의식, 무의식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조차도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심리학상의 가설을 차용해 오는 것인데 우리나라 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그런 의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에서 구성요건 모델과 그다음에 예외 모델은 이렇게 두 개의 연관성, 어떤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벌성의 근거로 삼고 이런 실행 행위 자체,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실행 행위 자체를 실행 착수로 보는 견해가 지금에 있어서 다수결적 견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어디냐?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요 수준밖에 안 나와요. 왜? 이 뒷부분은 이제 논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설 대립이 너무 많고 실제로 보면 필요 없는 학설 대립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객관식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설정의 구성요건 모델에 의하면 뭐다? 구성요건 모델에 의하면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잘 지키고 실행 행위의 정의성을 지킬 수 없다. 예외 모델에 따르면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은 잘 못 지키지만은 실행 행위의 정의성 원칙은 잘 지킨다. 요런 지문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다수설적 견해는 두 개의 연관성에서 어떠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다 하는 요 정도의 내용만이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독일 형법은 이 상태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학자들이 논의하는 게 자, 그러면은 이 원인 설정 행위 독일 같은 경우는 원인 설정 행위를 고의로 했느냐, 술을 마시는 걸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과실로 했느냐, 아니면 여기서 실행 행위를 고의로 했느냐, 과실로 했느냐로 나눠가지고 고의에 의해서 고의로 한 경우, 자, 이 경우만 고의에 있어서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과실과 과실이 결합된 경우,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경우.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뭐다? 이거는 과실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판단하는 게 독일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근거 조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학설에 의해서 원인 설정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 실행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 나누고 이걸 각각 조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원자행은 4개의 유형으로 나누는데 고의하고 고의인 경우만 고의에 의한 원자행이고 나머지는 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4분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서 앞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놓고 조건을 더 붙이면 관련돼서 8분설로 하나를 더 붙이면 2개로 나누니까 8분설, 2개로 붙이면 뭐 16분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독일에서의 논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법 조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봤지 독일에는 없는 법 조문이 우리는 10조 3항에 법 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을 두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 거기 보는 것처럼 155페이지에 형법 10조 3항의 요건과 효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처럼 이렇게 완전 학설에 맡겨지는 것이라 우리 학설은 뭐다? 우리는 10조 3항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10조 3항을 놓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인 설정 행위, 실행 행위 자체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은 뭐다? 우리 형법은 10조 3항의 규정을 처음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그 다음에 자의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경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자의로 상실에서 나타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3항 자체가 자 위험 발생을 예견했다 할 때 그럼 위험 발생이 뭐냐 예견이 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할 때 자의가 뭐냐 뭐 심신상실, 심신장애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10조 3항의 요건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우리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에 위험 발생이 고의다. 여기에 뭐 과실이다. 이거를 고의다. 이걸 과실이다. 해가지고 고의하고 고의인 경우만 고의에 있어 원자행. 그러면 똑같이 과실에 관한 경우와 고의에 관한 경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과실에 의한 원장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4분설이었어요. 근데 이런 4분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자,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4분설의 논의는 그래서 4분설, 8분설, 뭐 16분설의 논의는 아예 강의 교환에서 뺐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면 위험 발생을 얘기해놨다. 자의로 심실했다. 심리상실했다. 심리장애 상태를 야기했다.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책임 능력 관련된 문제죠. 근데 고의과실은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요소예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고 고의가 있다, 과실이 있다가 인정되려면 어떡합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최소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한 다음에 의사까지 있으면 고의, 인식만 했으면 과실이라는 겁니다. 고의 과실은 어디서 판단되는 거냐? 바로 구성요건 요소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책임 요소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의 과실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조 3항을 이 두 가지 요건에 관련돼 가지고 고의 과실 책임으로 인정하는 논의들은 다 필요가 없는 논의다. 결국 관련돼 가지고는 그 논의를 빼고 우리 강의는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4분설에서 고의에 의한 원자행, 고의 플러스 고의, 그다음에 고의 플러스 과실, 과실 플러스 고의, 과실 플러스 과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라는데 우리 판례가 명확히 4분설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객관식 지문에 나올 때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둘 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문에 나옵니다. 객관식 지문에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위험 발생이 뭐냐 했을 때 이 위험 발생이다. 이 관련돼서 잠깐 화면에서 나갔다 들어왔죠. 자, 위험 발생이다 할 때 이 위험 발생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의 교환에 나온 것처럼 결과 발생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자, 이 결과 발생을 얘기한다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 결과 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 이외에 어떤 그런 위험의 발생, 즉 이 결과 발생을 의미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다수의 입장이라면 이 결과 발생 이외에 어떤 위험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는 견해가 요즘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위험 발생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각주에 보면은 이런 그 결과 발생 이외에 위험 발생 또는 그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의 발생까지도 위험 발생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는데 이 견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은 도로교통법에 특가법에 보면 특가법은 도주 후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특가법상에 도주운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음주운전 후에 뺑소니 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결과 발생만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음주운전 할 때는,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음주운전 할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것까지 예상을 했지, 뒤에 사고가 나면 도주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주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다면 그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행위 적용돼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 위험 발생은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 발생에 수반되는 이런 위험 발생까지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견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결과 발생을 의미한다 그래놓고 그러나 판례는 위험 발생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결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했을 때 판례의 입장은 뭐다? 이런 위험 발생까지를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위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예견한다 할 때 이 예견은 뭐냐? 예견에 대해서 결국 결과 발생 또는 위험을 예견했다는 건데 그럼 예견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예견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냐 했을 때 예견 가능성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예견에 예견 가능성까지 넣는다는 것은 피고인한테, 행위자한테 불리한 유추 해석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근거들을 넣는 거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 예견 가능성은 포함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여기까지 했는데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좀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판례 보면 표준 판례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10조 사망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등을 할 수 없다라고 공식 판례의 입장이고,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특정범죄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가 포함하는 것으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어떤 술을 마셨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원자행위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판례에 의해서 결국 이때 위험 발생은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위험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러나 이때 예견 가능성은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판례는 요 예견 가능성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는 건 뭐냐. 결국 이 자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까 보면 고의 과실 논하는 견해들인데 그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158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여기에 고의 과실을 논하는 견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법상의 고의 또는 과실 개념은 원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인식 여하를 토대로 하여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자의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과 갈부시켜 해석하지 않고 자의라고 하는 건 자유로이 또는 스스로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의라고 하는 건 그냥 순수한 국어적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정도의 의미로 판단하면 되지 고의 과실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우리 형법의 체계에 맞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럼 원자행 10조 사망에 관련된 원자행을 적용할 때는 어떤 논리 구조로 필요하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의에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고의범과 과실범 여부를 논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범죄론 체계와 10조 사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성년대학교 김성동 교수님이 그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형법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사람은 책임 능력이 현재 없어진 사람이에요. 왜? 10조 1항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고의냐 과실이냐는 여기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서 여기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리고 과실은 인식만 있는 경우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행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원자행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범인지 과실이 결정되고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책임 능력이 와야 되는데 책임 능력 관련된 뭐다? 책임 능력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지금은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0조 1항에 해당해가지고. 그럼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라고 하는 10조 사망의 규정 10조 사망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에 10조 사망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10조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책임 능력으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우리 범죄 체계론에 따른 올바른 10조 사망의 해석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원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고의범과 과실범을 해가지고 범죄 체계론과 10조 사망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다. 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했을 때 이것의 고의 과실, 여기에 고의 과실로 고의범 과실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의범 과실범은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만취 상태였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조 사망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험 발생 예견과 자의로 심신장애한 부분이 인정된다. 그럼 그때는 전 2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 이 위험 발생 예견과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박스가 정리되어 있죠.
현재 범죄 체계론에 따른 고의범과 과실범 그래가지고 박스를 구별하고 있는데 고의범이다, 과실범이다.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고의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범인데 결국 이 고의범, 과실범은 불법 판단 단계, 구성요건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책임 능력이 현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저는 예를 들었는데 책임 능력이 한정된다. 그러면 한정된 걸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10조 사망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여기 본 것처럼 관련돼 가지고 위험 발생을 갖다가 예견하고 자의성 유무가 긍정된다면 어떻게 해요? 긍정된다면 10조 사망이 적용돼 가지고 바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을 보는 거고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10조 다시 1항에 따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범죄 체계론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강의 교환에서는 이것만 설명하고 4분설, 8분설, 16분설은 아예 강의에서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행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학자들 간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범죄 체계론에 따른 해석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 부분 위험 발생 예견과 자유로 심신장애에 따른 부분에 고의 과실을 나누는 견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 두 개를 나눠놓고 구성 요건 모델에 의할 때 어떤 원칙은 잘 지키고 어떤 원칙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예외 모델에 의할 때는 어떤 원칙은 잘 지키지 못하고 어떤 원칙은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그 논리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고 우리의 다수결적 입장은 실행행위 자체, 만취 상태에서 실행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실행행위와 원인 설정 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연관관계를 가벌성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다수결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하면 판례의 입장에 갈 때는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다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문 정리하면은 크게 객관식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 능력 관련된 부분, 즉 책임 능력 관련된 9조, 10조 1항, 10조 2항, 그다음에 11조의 내용을 봤고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인 원자행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해서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로 이제 위법성의 착오와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 그다음에 유전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